그럼 지금부터 패널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패널 토론의 좌장이신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재무금융 이종섭 교수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어서 패널분들 차례로 모시겠습니다. 금융감독원 기업공시국의 오상환 국장님, 토큰증권협의회 회장이신 바이셀 스탠다드 신범준 대표이사님, 마지막으로 교보증권 신희진 신사업 담당님까지 차례로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본 토론을 진행해 주실 우리 이종섭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30분 정도 패널 토론을 준비했는데요. 시작에 앞서서 오 국장님께서 지금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피드백을 전달하고 싶다고 말씀하셔서 먼저 말씀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금감독원 기업공시국장 오상환입니다. 저희와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하셔가지고요. 조금만 코멘트를 좀 하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일단 저 김갑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 중에서 전매차익형 디지털 자산 관련돼 가지고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 논의와 관련돼서는 이제 학계에는 이제 긍정설하고 부정설이 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모두 존재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이진 않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예를 들어서 공동사업을 통한 이익으로 토큰을 소각해서 그 전매 차익을 얻게 해주겠다고 약속한 경우, 뭐 이런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손익 귀속 논리로 그 해석될 가능성이 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나중에 학계에서 좀 더 논의가 되셨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 판매행위 중심적으로 판매행위에 대해서 증권성 판단하는 것과 관련돼서는 이게 이제 투자계약증권에 대한 미국과 한국의 그 기준 차이가 좀 존재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린데요. 미국의 경우는 이제 판매 과정에서 발행인이 투자자에게 합리적 이익을 기대하는 경우 그 증권성 인정되는 사례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성 권리, 즉 내재적으로 이제 그 권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차이가 좀 존재하고 일반적으로 이제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한 이제 판매 행위와 관련돼서는 그 이제 인도 청구권만 존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계약성 권리를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거 관련돼서 이제 몇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보충성 문제 관련돼 저희도 이제 공감하는 부분은 좀 있는데 다만 이제 현재 투자계약증권 도입 초기라는 점 그리고 이제 유통공시 등 규제 체계가 많이 지금 미비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급격한 보충성 완화는 좀 고민이 좀 필요한 부분을 보인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증권 신고서 관련 프로세스 개선과 관련돼서 마지막으로 그 사업재편 취지는 자본시장법 위반에 따른 조치 면제를 위한 이행 조건이거든요. 이게 이제 사업자의 이제 사업 구조에 대한 승인이나 인증의 개념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조각 투자와 관련돼서 또 이와 유사한 ETN이나 뭐 펀드 같은 경우도 그 기초자산별로 이제 신고서를 제출하고 있어서 이거에 대한 별도 절차를 마련하는 건 좀 어렵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 지금 저희가 30분 패널 토론을 제가 어떻게 진행할까 생각해 보다가 3개, 4개 정도의 질문을 생각을 해왔는데요. 첫 번째 질문이랑 좀 맞닿아 있어서 그럼 규제 관련되어 있는 질문을 다시 드리면서 각 패널 분들께 뭐 한 질문들에 대해서 드리고 답변 듣는 식으로 진행을 좀 해볼까 합니다. 남은 시간에 플로어에 있는 질문도 받아보려고 하고 있고요. 첫 번째는 지금 규제에 대한 특히나 글로벌한 규제에 대한 질문이 될 텐데요. 금융당국이 토큰 증권 시장 규율에 대해서 취하고 있는 현재 정책이 미국이나 아니면 홍콩이나 싱가포르, 일본 등의 해외 규제 당국의 접근법과 무엇이 비슷하고 다른지 좀 궁금합니다. 예컨대 뭐 발행 유통 분리에 대해서 취하는 어떤 그런 관점이나 또 아까 우리 발표에서 나오기도 했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채권 같은 기존 증권 토큰화 허용을 굉장히 주된 어떤 모형으로 생각을 하기도 하고 블랙락의 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채권 아니면 루포 여러 가지를 모아가지고 그 포트폴리오에 대해서도 이제 토큰화를 가능하게 하는데 재밌는 점은 여기에 대한 투자 대상을 기관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계좌당 5 밀리언을 최소 투자로 잡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발표하신 내용 중에서는 저희는 조금 더 소액 투자를 통해서 투자자 보호를 하고자 하는 그런 방향성을 갖고 있는 모습도 보여서 이러한 세 가지 측면 정도로 한국의 정책 방향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토큰 증권의 발행 유통과 관련돼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할 만한 건 아직 마련돼 있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각 국가별로 그 자기 스스로 회사의 그 나라의 상황 그리고 규제 체계에 따라 이제 접근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다만 이제 그 말씀하신 발행과 유통의 분리 원칙은 저기 현재 증권 규제 대원칙에 좀 속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마 이제 제가 알고 있기로 상당히 많은 나라에서도 비슷하게 이제 접근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작년에 저희가 이제 미국 그 규제 당국하고 면담을 좀 했었는데 그 면담 시에도 그 분리 원칙에 대해서는 당연하다 이런 입장을 취한 걸로 좀 알고는 있습니다. 토큰 증권 발행 유통 규제 정비 방안은 원칙적으로 기존 규제 토큰화도 뭐 허용한다는 그런 입장이기도 하고요. 네, 말씀 감사합니다. 어느 정도 규제 이야기를 좀 나눠보았으니까 좀 시장 구성이나 아니면 좀 사업성에 대한 부분도 토론을 더 했으면 좋겠는데요. 저희 신범준 대표님께서 먼저 저희 한국에서의 토큰 증권 시장을 구성하려다 보면 또 어떤 좀 바람직한 생태계의 모형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뭐 발행사, 수탁업자, 중개 유통업자 등 어떻게 이 생태계가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 또 뭐 유통 관련해서는 거래소는 누가 운영을 해야 할 것이며 요즘 뭐 대체 거래소에 대한 논의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뭐 이것 또한 포함해서 유통 중개 생태계 구성에 대해서 고려하면 뭐 무엇이 장단점이 있는지 뭐 그런 측면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그 STO 가이드라인 이후에 이제 뭐 발행 계좌 관리 기관 뭐 이런 역할론에서 대해서도 나오고 있고 어쨌든 뭐 발행은 누가 할 것이냐, 그럼 유통은 증권사에서 할 것이냐, 어디서 할 것이냐, 뭐 이런 논의들이 계속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냥 가장 심플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발행사, 수탁업자, 그다음에 이제 유통 이렇게 총 세 가지로 간단하게 좀 머리, 몸통, 배 분류하면요. 일단 발행사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저희와 같은 어떤 조각 투자를 영위해 왔던 사업자들이 발행사 역할을 좀 맡았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뭐 현물 ETF, 그러니까 비트코인 현물 ETF 같은 경우도 자산운용사에서 이제 발행을 해외 같은 경우는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국내에 있는 이제 자산운용사, 물론 이제 기존의 이제 자산운용사들은 워낙 이제 레거시 영역에서 탄탄하게 사업을 영위해 오셨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까지는 참여를 안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와 같은 이런 조각 투자 사업을 영위하는 그리고 뭐 투자계약증권이나 혹은 비금전 신탁형 수익증권과 같은 이런 신종증권 발행이 가능한 이런 회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디지털 자산운용사로서의 어떤 변환이 어느 시점에서는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좀 더 발행에 대한 그 자체적인 그 허들을 넘을 수 있는 그런 그 역량과 이런 체력도 좀 생길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발행은 일단 말씀드린 대로 기존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던 회사들이 좀 맡아서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탁업자는 뭐 잘 아시겠지만 이제 기존의 증권사들도 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사가 이제 수탁 역할을 맡고 한 가지 더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신탁이죠. 예, 여기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런 동산 신탁사라든지 혹은 종합 신탁사들에서도요 이런 수탁 관련된 영역에 함께 참여를 해주신다라면 훨씬 더 안정적으로 이 생태계가 좀 구성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뭐 잘 아시겠지만 뭐 MTS나 그런 HTS를 잘 운영하고 계시는 증권사에서 이제 이 신종증권 혹은 뭐 STO에 대한 그 거래를 이제 같이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최근에는 그리고 KRX 한국거래소도 이 신종증권 거래를 위한 그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해서 혁신금융 서비스를 신청한 바 있고 최근에는 또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KRX 한국거래소를 통해서도요. 이 신종증권들이 앞으로는 그 취급이 될 예정이고요. 그럼 결국에는 MTS를 자연스럽게 통과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 토론에 참여해주고 계신 세 번째 이 참여자 분이신 교보증권의 신희진 이사님, 아직 저희 발제는 듣진 않았지만 저는 이미 프로그램을 좀 봐서 증권사 입장으로 STO 시장에 대한 어떤 사업 모델이나 전망 이야기를 해주실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관련해서 조금 증권사의 개념으로 바라본 한국 STO 시장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좀 배경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토큰 증권이라고 하면은 토크나이제이션이라는 개념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개념은 단순히 비정형 자산을 발굴해서 거기에 토큰의 형태로 자산 유동화되어 있는 상품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에게 투자 기회를 열어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 나눴던 것처럼 뭐 국채, 뭐 RP, 뭐 아니면 회사채, 기존의 정형 증권들 또한 토큰화해서 투자자들에게 자산 유동화하는 그런 형태도 포함하고 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securitise, 온드 파이낸스 이런 친구들이 굉장히 이쪽으로 적극적으로 진출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블랙락과 또 최근 비들에서는 협업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비정형 자산 시장과 정형 자산 시장의 토큰화 그 둘 중에서 어느 유형이 증권사에서 바라본 한국형 STO 시장 모델로 적합하다고 보시는지 그 이유도 좀 궁금하고요. 또 현재 해외에서 진행되고 있는 토큰 증권 상품들 중에서 증권사 입장으로 좀 흥미롭게 바라보고 있는 상품이 있다면 무엇인지와 왜 흥미롭게 보시는지 좀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먼저 그 한국에 있는 증권사 관점에서 추구할 수 있는 현재의 사업 모델은 뭐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법제화 전 단계로서 현재 허용되고 있는 투자계약증권, 그다음에 신탁수익증권 형태가 유일한 방법으로 좀 알고 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저희가 뭐 법제화 전 단계라 하더라도 뭐 여러 이제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는 게 이제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준비하는 입장에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제 공감을 하시겠지만 결국은 이제 블록체인 DLT 기반의 원장 그 기반의 사업은 굉장히 그 확장성과 상호 호환성을 이제 중시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각 그 위치에서 그 준비하고 계신 컨소시엄이나 여러 형태의 그 거래소들도 있겠지만 결국은 합종 연행해서 같이 연결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현재는 그 커머디티에 준하는 뭐 미술품이나 이런 그런 그런 것들에 대한 뭐 한정된 부분이 아니라 결국은 이제 정형 증권으로 갈 수 있는 체계를 좀 생각을 하고 시스템도 구축하고 거기에 맞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은 그 오늘 제가 말씀드릴 예정인 그 리얼월드 에셋, 그 결국 실물 자산에 대한 토크나이제이션이 이제 저희의 이제 방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글로벌하게도 그 미국을 포함한 선진 시장에서는 리얼월드 에셋에 대한 토크나이제이션이 상당 부분 진척이 되고 있고 주로 이제 기관 중심으로 좀 가고 있지만 결국은 리테일까지 이제 확장이 되면서 시장은 파급력 있게 나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그 리얼월드 에셋에 좀 관심 있는 분야는 이제 와인이 되겠는데요. 그 와인은 뭐 예전에도 이제 와인 펀드도 있었고 여러 형태로 그 투자자들한테 선보인 바 있지만 만약에 이제 와인이 토크나이즈가 된다면 예를 들어서 이제 와인 뭐 그 와인에 대한 뭐 선도 내니 선물 매매도 가능하고 그 와인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거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그 효과도 이제 누릴 수 있는 그런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이제 한국에서 선보이기를 이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플로우 질문에 앞서서 뭔가 좀 이 세 분께 공통된 질문으로 아무래도 저희가 토큰화 한다는 것, 블록체인 기반으로 어떤 것을 한다는 건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확장성, 스케일러빌리티에 기반한 것들이 가장 클 수 있을 텐데요. 현재 해외에서 추진되고 있는 STO 사업을 통해서 보고 있는 이제 뭐 싱가포르나 홍콩 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STO 네트워크와 향후 국내 네트워크 간의 협력 내지 뭐 경쟁, 상생에 대한 가능성을 또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하고
뭐 그것을 준비한다고 한다면 당국 규제적인 입장에서나 시장의 입장에서 어떤 전략적인 추진 방향을 가지고 가야 할지 국장님부터 저쪽부터 할까요? 그러면 신 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대표님 그리고 국장님 이렇게 한번 순서대로 말씀 듣겠습니다. 먼저 그 STO 시장의 이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결국은 규제 당국과 민간이 손을 잡고 더더욱 그 자주 만나서 대화하는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비근한 예로 이제 싱가포르 사례를 보면 민간이 협동으로 그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하면서 각종 그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이라든가 그 긍정 효과를 서로 확인하면서 헤쳐나가는 부분이 상당히 고무적이었고요. 저희 또한 그런 측면을 조금 더 이제 면밀히 보고 결국은 이제 그 저희 규제 당국 그리고 민간에 있는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그런 기관들, 그 투자자들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조금 더 그 광의의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할 수 있다면 저희가 고민하는 어떤 규제적인 그 허들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사업자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똑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충성 완화돼서 조금 더 다양한 기초 자산들 늘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들, 결국에는 서비스가 좋아야 시장이 커질 수 있고 투자자들도 많이 유입이 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제 미술품만으로 이루어진 현재 시장에서는 사실 이 시장 전체가 고르게 활성화되긴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충성이 조금 더 이렇게 완화되는 분위기가 되어서요. 이런 것도 투자가 돼? 라는 어떤 이런 그다음 그런 곳에 또 투자를 해보고 그런 투자에 대한 경험들이 쌓여서 또 다른 투자들을 불러들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시장이 더 활성화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신속 심사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신설이 돼서요. 이런 증권신고서의 어떤 간소화, 지금 뭐 혁신금융 서비스를 받은 회사들은 이미 그 증권신고서의 간소화를 지금 그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한번 참고 감안해 주셔서요. 네, 이런 부분까지 딱 2개입니다. 이것만 그 조금 완화가 되더라도 훨씬 더 많은 사업자들이 더 안전하고 좋은 상품들을 이런 소비자 혹은 투자자들에게 제공해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이제 비트코인도 이제 뭐 법인이 투자를 하느니 혹은 하지 못하느니 이런 얘기가 계속 오가고 있는데요. 이 STO 시장도 어쨌든 그 뭐 사업자들의 입장에서는 항상 절박합니다. 그래서 절박한 마음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요한 이 선결 과제, 보충성 완화와 증권 신고서의 간소화 이 부분만큼은 좀 반드시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장님, 제가 방금 신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제가 굉장히 흥미롭고 궁금해졌는데요. 뭐 싱가포르 같은 프로젝트 가디안 그런 식으로 해서 규제 당국이랑 민간 업체 같이 무슨 채권 발행 프로젝트 진행하고 하는데 만약에 국내에 있는 증권사들이 그런 글로벌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들에 대해서 뭔가 혁신적인 방법으로 뭔가 배우고 그런 글로벌 프로젝트에 참여하겠다라고 했을 때 규제적으로 가능할까요? 그런 부분들이? 네, 가능 여부를 묻을 그렇게 수 해서 뭔가 그렇게 가장 자연스럽게 글로벌 규제 환경을 배우는 방법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뭐 그 그러니까 국내 법은 이제 국내의 행위에 대한 규제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해외 나가서 하게 되면 그 행위는 이제 해외 그 감독 당국 또는 해외 법제 때 적용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그 나라 법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드린 거고요. 신 대표님 말씀에 대한 답을 드리면 잘 귀담아 듣겠습니다. 뭐 이런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질문하신 거와 관련돼서는 이제 원론적인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 이제 그 국내 STO 네트워크와 해외 STO 네트워크 간에 뭐 어떤 상생 협력 뭐 이런 것들이 추진되고 있는 거는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이제 그런 협력 또는 상생이 이제 한국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역시 국내법을 준수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 아시겠지만 법제가 지금 미비된 상태 그리고 혹은 개정이 추진 중인 상태여가지고 그 개정되는 방향이나 뭐 그 내용에 따라 좀 내용이 달라지지 않을까, 가능 불능 여부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조금 남은 시간이 얼마 되진 않지만 5분 정도 플로우 쪽과 질문을 받아서 패널 분들이 답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저 플로우에서 질문 있으신 분들은 손으로 들어와주고 좀 저에게 알려주시면 마이크 통해서 저쪽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께 질문하는지와 뭐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행해.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은행 주성현입니다. 일단 말씀해 주신 거 오늘 너무 잘 들었고요. 저는 신범준 바이셀 스탠다드 대표이사님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제언 주신 부분들에 있어서 규제 개선이 된다고 하면 바이셀 스탠다드에서는 어떤 상품들을 좀 빠르게 출시하려고 하시는지, 그리고 그런 상품들의 뭐 성장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아까 제가 장표에서도 이제 저희가 뭐 규제가 있어서 힘든 게 아니라 뭐 없어서 힘들었다 뭐 이런 말씀 좀 드렸었는데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완화가 되고 이제 어떤 사전 사후 규제 이런 이중 규제 같은 것들이 조금 저희들이 느끼는 이런 허들들이 좀 낮아진다라면 저희가 상품 발행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다양하게 도전을 해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어떤 미술품 일변도에서 좀 벗어나서요. 해외에서 그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어떤 뭐 사모펀드의 유동화 아니면은 뭐 각종 정형화된 증권들의 이런 토큰화 이런 부분들을 최우선적으로 좀 진행해 보고 싶습니다. 근데 그러기에는 아직까지는 현재 국내 실정법상 그 바로 저희가 그 실천을 하긴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현재 투자계약증권으로 발행할 수 있는 그 보충성을 최대한 피해가면서 그리고 약간 보충성의 요건에 걸리더라도 약간 이 정도는 우리가 한번 계속 당국에 대한 어떤 설득을 통해서 해볼 수 있겠다라고 싶은 상품들이 이제 기존의 기업들의 갖고 있는 매출 채권 상품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이커머스 플랫폼 이제 위메프와 함께 이제 위메프의 매출 채권 상품을 유동화하는 투자계약증권 상품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언론 보도가 난 이후에 이제 또 여러 플랫폼 회사 혹은 이런 소비재를 하고 있는 기업들에서 많은 문의를 좀 주셨습니다. 이것처럼 굉장히 이 시장에 대한 관심과 이 사업을 도입해서 어떤 자금 조달을 받고 싶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미술품을 조각투자 상품이나 STO로 만들면요, 이겁니다. 그냥 좋은 상품을 싸게 사서 그냥 비싸게만 파는 어떤 단순하게 시세 차익에만 의존하는 상품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상품에서 조금 더 탈피해서 이제 기업의 자금 조달이라든지 어떤 프로젝트의 자금 조달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점차 상품이 더 확대되고 늘어나야 진짜 이 토크나이제이션이 이루어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토큰증권협의회 초대 회장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미술품 증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조금 더 어려운 길이긴 하지만 선박금융 상품과 그 다음에 이커머스 상생금융 투자계약증권 상품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저희가 이 두 가지의 상품을 다 발행하는 것을 목표로 지금 열심히 뛰고 있고요. 예,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말씀 바로 해주신 것처럼 최근에는 시큐리타이즈라는 회사가 KKR의 그 PEF 펀드의 LP 지분을 또 토크나이즈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기관으로서는 흥미로운 자산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또 다른 질문 한번 이번엔 이쪽에서 있으시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지정하는 건 아니고요. 질문 있으시면 알려주십시오. 저쪽 예.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법률사무소 비컴에서 변호사 업을 하고 있는 차상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상환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실 국장님께 좀 질문이 있는데, 이게 토큰 증권 같은 경우에는 한 종목당 그 어떻게 보면 시총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낮다 보니 안 그래도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도 시세 조정이 많이 있고, 그리고 토큰 증권은 뭐 시세 조정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로 이제 그 예탁원의 전자 등록이나 아니면 예탁된 증권에 대해서 사실 비상장 주식도 그 점조직 의료용량 셀다운을 해서 뭐
그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가 최근에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토큰 증권도 그런 종목당 시총이 적다 보니 그런 이슈에 대단히 취약하다라는 우려가 좀 시장에서 있기는 한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뭐 별도 규정 마련을 예정하고 계신 게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질문이 아주 명확한 건 아닌데요. 이게 시총이 작기 때문에 이제 어떤 부정 거래는 셀다운 뭐 사기에 이용될 수 있다 뭐 이런 취지신 것 같은데 일단 뭐 그 코스닥 시장 일단 그 토큰 증권과 관련돼서 그러니까 그 투자계약 증권과 관련돼서는 부정 거래의 규제가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기의 대상이 되는 경우 규율의 대상이 규제 또는 규율 또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코스닥 시장의 시세조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발생하는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아직 그 이 투자계약증권 같은 경우는 이제 거래 유통 시장이 지금은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런 이슈는 크지 않은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이게 이제 유통 시장에서 거래가 돼서 뭐 이런 불공정 거래 행위가 이루어진다면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이제 그 규제를 마련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긴 합니다. 저희가 정해진 시간은 30분인데요. 사실 지금 딱 30분은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질문 없으시면 이렇게 패널 토론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노련한 진행으로 또 토론을 이끌어 주신 이종섭 교수님을 비롯한 패널분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